1988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주택에서 한 남성이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목에 개목걸이만 걸친 나체 상태였는데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자신이 연쇄살인범의 집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남자가 탈출한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에서 사람의 뼈조각과 두개골을 발견하면서 집의 소유자인 로버트 버델라를 체포했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194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외톨이였는데요. 언어 장애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두꺼운 안경을 썼기 때문에 늘 친구들에게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성격으로 아들들을 자주 때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스포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로버트와 달리 로버트의 남동생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동생을 편애했고 로버트에게 훨씬 더 폭력적으로 굴었죠. 그런데 로버트 버델라는 16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안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인데다가 아버지가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비밀로 했죠.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한 식당에서 마감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한 남성 동료와 밤늦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게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다가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질까봐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죠. 1967년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캔자스시티에 있는 한 예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는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동물들을 고문하고 죽인 후 요리한 것을 작품으로 선보이는 행동을 여러 번 하다가 많은 학생들과 학교 측의 반발을 샀고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요리사로 일하다가 30대가 되어서는 빈티지, 오컬트 등의 골동품을 파는 자신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애인을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관계는 늘 오래가지 못했죠.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던 그는 그때부터 성매매를 하기 시작해서 주로 가출하거나 돈이 궁한 10대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일종의 하숙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 노숙 등을 하는 10대 소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주는 대신 관계를 대가로 받았죠. 그리고 그들과 애인 사이로 발전하기를 바랬는데요. 대부분은 로버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저 돈이 없을 때 잠깐 머무는 거처로만 활용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984년 로버트의 나이 35살일 때 19살의 제리라는 남성이 로버트를 찾아옵니다. 제리는 로버트와 예술품을 거래하던 사장 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리가 14살일 때부터 로버트와 알고 지냈는데요. 제리 역시 게이였기 때문에 로버트와 시간을 많이 보냈죠. 하지만 제리의 아버지 폴은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버트가 10대 소년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데다가 마약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폴은 로버트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이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리 역시 이후에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매춘을 하며 그 비용을 충당하곤 했는데요.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면서 보석금을 내주고 자신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 제리는 로버트에게 몇 년 만에 다시 연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락을 받은 로버트는 제리의 보석금을 내줬고 두 사람은 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리는 다른 소년들이 로버트의 집에서 머물 때 그랬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를 끝내고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돈을 갚으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로버트는 자신의 첫 번째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1984년 7월 4일
로버트는 제리에게 마을 인근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제리에게 음료를 한 잔 건넸는데요. 그 음료는 로버트가 미리 마약을 잔뜩 탄 음료였죠. 로버트 버델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물용 마취제를 놓았고 제리는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제리의 손발을 침대에 묶고 재갈을 물린 후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가 의식을 차리면 다시 마취제를 주입하고 강간을 하거나 폭행, 고문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거나 일기로 기록하며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는 제리의 간절한 호소도 무시한 채 끔찍한 행위를 반복했는데요. 지속되는 고통에 제리는 재갈이 물린 상태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구토로 인해 질식사하면서 납치된 지 2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버델라는 제리의 시신을 자신의 집 지하실로 옮긴 후 토막낸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출근해서는 거래처 사장 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고 쓰레기통에 담아 버린 제리의 시신이 발각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첫 번째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이후로 10개월이 지난 1985년 4월 23살의 쉘든이 로버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쉘든은 몇 년 전에 로버트의 집에서 하숙했었는데요. 지낼 곳이 없어지게 되자 집세를 지불하며 자신을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처음에 로버트는 흔쾌히 쉘든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지만 금세 실증이 났고 그가 집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쉘든의 외모는 로버트의 스타일이 아니었죠. 쉘든이 로버트의 집에서 지낸 지 이틀째 되던 날 로버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쉘든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주입한 뒤 재갈을 물리고 와이어로 그의 손발을 묶었죠. 이번에는 훨씬 잔혹한 짓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망치로 쉘든의 손을 내려치거나 부러뜨린 후 깨어나는지 실험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고통에 쉘든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다시 마취제를 주입하고 고문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쉘든은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로버트는 고문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이 지속된 지 4일째 되던 날 수리공이 로버트의 집 지붕을 수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쉘든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쉘든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살해한 후 그의 머리를 자신의 집 마당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 후 2달이 지난 그해 6월 정원사로 일하던 20살의 마크 윌리스는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로버트의 마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죠. 로버트는 잠시 집에 와서 비를 피하라며 마크를 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와 대화를 하다가 마약을 하며 좀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는 그 제안을 승낙했고 로버트는 제리와 쉘든에게 했던 것처럼 마크에게도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로버트는 피해자들이 고문당하며 괴로워하는 반응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했고 마크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약을 먹여가면서 범행을 지속했기 때문에 마크는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로버트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였던 제리와 두 번째 피해자인 쉘든의 실종과 로버트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버트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매춘을 하거나 가출을 자주 했기 때문에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로버트 버델라는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1985년 9월 역시 로버트의 집에서 한동안 하숙했던 20살의 월터가 몇 년 만에 로버트를 찾아왔습니다. 월터는 결혼하고 아이가 있었음에도 마약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고
결국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지낼 곳이 없어지자 다시 로버트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월터 역시 사망했습니다. 10달이 흐른 1986년 6월, 로버트는 인근 공원에서 몇 년 전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던 21살 청년 토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사건 당시 토드 역시 마약 중독자였고 지낼 곳이 없는 처지였는데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마약이 든 샌드위치를 먹인 후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고문을 했죠. 그런데 로버트는 이번만큼은 토드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드에게 성적으로 끌렸기 때문이죠. 또한 로버트는 이 시기에 더 콜렉터라는 영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자신의 곁에 두려고 납치 감금했지만 그 여성이 사망하자 또 납치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인데요. 로버트는 영화 내용처럼 토드를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졌고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과 성대 등에 배수구 세정제를 주입하는 고문을 했죠.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 고문의 강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토드는 무려 2주 동안 살아있었지만 결국 그 역시 사망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1987년 6월, 로버트는 자신의 가게 손님이었던 20살 레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역시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해서 갈 곳 없는 처지였고 로버트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죠. 로버트는 흔쾌히 그 제안을 승낙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을 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리는 로버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무려 2주를 함께 있었지만 레리는 조건과 다르게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로버트에게 동성애자 비하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는 레리 피어슨을 6번째 피해자로 삼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월 23일 로버트와 레리가 술을 마시다가 레리가 술에 잔뜩 취했을 때 다른 피해자들에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에 복종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로버트는 레리의 목에 개목줄을 채웠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그를 강간했죠. 그리고 마취제를 놓아서 그의 정신을 잃게 한 후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시 고문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레리는 로버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복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점점 그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TV를 보기도 했지만 레리는 오랜 고통으로 인해 점차 말라갔죠. 그렇게 6주 동안 강간과 고문을 당한 레리는 로버트와 관계하던 도중 그의 중요 부위를 깨물어서 복수를 했고 화가 난 로버트는 레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입원해야 하니 집안에 에어컨을 틀어둔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죠. 3일 후 태어난 로버트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도망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묻힌 쉘든의 머리가 있던 마당을 파낸 후 이번에는 레리의 머리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은 쉘든의 머리는 깨끗이 닦은 후 벽장 속에 장식용으로 두었습니다. 8달의 시간이 흐른 1988년 3월, 로버트는 새벽 1시에 시내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성매매할 사람을 찾던 21살의 크리스를 발견합니다. 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주로 자신의 집에서 지냈거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로버트는 크리스를 집으로 납치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바로 로버트에게 복종했고 납치된 지 3일 만에 함께 아침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리고 납치 감금된 지 4일째 되던 날 크리스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로버트는 크리스의 손목을 와이어로 이용해서 등 뒤나 머리 위로 묶어두곤 했는데요. 크리스는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애원하며 앞으로 묶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심지어 손목이 덜 아프도록 밧줄로 바꿔주었죠. 그리고 그가 외출하는 소리를 들은 크리스는 로버트와 담배를 피울 때 몰래 숨겨둔 성냥을 이용해서 손발에 묶인 밧줄을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나체 상태로 목에 개목줄까지 차고 있었지만 혹시나 아직도 1층이나 집안 어디선가 로버트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지만 온 힘을 다해 달려서 근처에 있던 주차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주차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해주면서 크리스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경찰에게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보았던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첫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죠. 수사관은 그의 집으로 다시 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39살의 로버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안을 수색했는데요. 크리스의 진술대로 2층 침실에서는 불에 타고 남은 밧줄이 있었고 300장이 넘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버델라가 자신만의 은어로 범행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까지 찾아냈죠. 심지어 첫 번째 피해자인 제리의 실종 기사가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치아와 척추뼈,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찾아냈고 이뿐만 아니라 장식용으로 놓은 쉘든의 두개골, 그리고 마당에 있는 레리의 두개골까지 발견했습니다. 또한 새로 페인트 칠을 한 지하실에서는 루미놀 검사 결과 엄청난 양의 핏자국과 전기톱 등의 각종 범행 도구들도 발견하면서 연쇄살인마 로버트 버델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모든 범행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는 대신 사형만은 면해달라는 조건으로 유죄 협상을 했죠.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자신의 범행을 진술했고 1988년 로버트 버델라는 1급 살인, 강간, 납치, 폭행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본격적으로 살인을 시작하기 전 갈 곳 없는 청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좋은 이웃집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동네를 지키는 방범대와 청소년 상담사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의 실체를 알고 경악했죠. 또한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목표로 삼는 피해자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많은 편인데요. 로버트 버델라는 남성만 죽였습니다. 또한 그가 목표로 삼은 피해자들은 마지막 생존자 크리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죠. 로버트 버델라는 자신의 집에서 확실하게 물적 증거가 나온 6명의 남성만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300장이 넘는 사진 속에서 식별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게다가 그는 모든 피해자들의 시신을 토막내거나 해부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유기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들은 인부들에 의해 매립지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발견된 두개골과 치아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피해자들의 유해도 발견되지 못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수는 마지막 생존자 크리스를 포함한 총 7명입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교도소에 가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들은 모두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첫 번째 제리를 죽였을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의 탓이라고 말했죠. 또한 범행 목표물로 정한 순간부터는 피해자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러 온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그리고 1992년 10월 8일 43살의 나이로 교도소 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7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교도소에서 단 4년만 복역하고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반면 마지막 생존자 크리스는 사건 이후로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버델라는 특유의 시신 유기 방식 때문에 캔자스 시티의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끔찍하고 역겨운 사이코패스이자 미주리주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으로 남았습니다. 2008년 4월 5일 스웨덴 스테르순드에 사는 10살의 앵글라는 집에서 약 5km 떨어진 커뮤니티 센터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보통 집으로 돌아갈 때 앵글라의 엄마가 집까지 차로 태워다 주곤 했는데요. 앵글라는 겨울 내내 커뮤니티 센터에 보관해 두었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전거 타고 혼자서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10분마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라는 약속대로 엄마와 10분마다 통화를 했죠.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앵글라는 약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집에 거의 다 와간다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제 전화하지 않을 테니 조심히 잘 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딸이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앵글라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죠. 걱정이 된 엄마는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에도 가보고 혹시나 친구네 집에 갔나 싶어서 친구네 집도 가보았지만 아무도 앵글라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엄마는 차를 몰고 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숲 진입로에서 딸의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근처에는 타이어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보트와 헬리콥터, 수색견,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서 며칠 동안 약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앵글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앵글라 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 주민인 토마스 랭턴이라는 남자가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그는 앵글라가 실종되던 날 오후 2시쯤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요.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메라도 가지고 나갔었죠. 그리고 산책을 하는 중에 앵글라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았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잘 포착하는지 궁금해서 그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빨간색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차도 카메라로 찍었죠. 그가 찍은 사진은 아주 선명했고 심지어 자동차의 번호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앵글라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우연히 자신이 찍은 사진 속 소녀가 그 실종된 소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제보한 것이죠. 수사관이 번호판을 조회해 본 결과 차량의 주인은 당시 42살의 안드레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종 당일 무언가 본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그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1년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65년에 태어난 안드레스는 10대 학생들에게 술을 사주거나 여학생들의 속옷을 훔치는 등의 행위로 경찰과 자주 마찰을 빚었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약 1년 정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출소했죠. 그러고 나서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앵글라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 8년 전인 2000년 6월 4일, 31살의 페닐라는 꽃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팔룬에 사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다가 엄마의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죠. 그때 페닐라가 습격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16살의 소녀가 근처 다리 위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한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친구와 함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을 땐 옷들만 남겨져 있었죠.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끝에 인근 숲에서 알몸으로 버려져 있는 페닐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6살 소녀에 따르면 용의자는 덩치가 아주 크고 대머리에 배가 나왔으며 이중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세하게 진술했죠.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고 페닐라의 몸에서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죠. 결국 페닐라 사건을 담당하던 전문 강력반이 해체되고 지역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과 2007년 페닐라를 죽인 범인이 안드레스라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지만 수사관은 그 제보를 무시했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앵글라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당시 빨간 차를 타고 지나갔던 안드레스는 목격자가 아니라 강력한 용의자였지만 경찰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앵글라에 대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찰은 안드레스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지속하면서 앵글라 실종 당일 안드레스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를 체포했습니다. 안드레스는 끝까지 자신이 앵글라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안드레스가 탔던 빨간색 자동차의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극소량의 혈흔을 발견했죠. 또한 앵글라의 자전거가 버려진 도로에 찍혀있던 타이어 자국과 안드레스의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용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DNA가 페닐라 사건 때의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결국 앵글라와 페닐라 두 사람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안드레스는 앵글라 실종 당일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앵글라를 보고 뒤따라 가다가 숲으로 끌고 가서 강간한 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인근 들판에서 휘발유로 불태웠기 때문에 앵글라의 시신을 찾았을 때는 치아 기록으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그는 앵글라 실종에 대해 물어보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차 내부를 청소했지만 극소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증거를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 내부를 수색한 결과 여러 벌의 여성 속옷과 음란물 등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2008년 10월 6일 안드레스는 앵글라와 페닐라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드레스는 2014년 6월 감방 동료들에게 앵글라 사건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발언을 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지만 그 교도소에서도 폭행당했죠. 또한 그는 2018년도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사법당국 측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앵글라와 페닐라 사건 외에도 94년도와 97년도 등 수많은 미제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더 이상의 자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던 지역 인근에서 일어난 수많은 미제 사건들은 현재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 11월 18일) 영국 요크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버려진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은 길가에 약 2주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남자는 이날따라 가방 안이 궁금해서 열어보았죠.
그런데 가방을 열자마자 머리카락과 사람의 눈알이 보였고 깜짝 놀란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오랜 시간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시신은 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죠. 또한 피해자는 나체 상태에다가 손목과 발목 그리고 입과 코는 테이프로 둘둘 감싸져 있었고 신원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가 약 한 달 전에 사망했으며 동양인 여성이고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측했죠. 또한 코와 입을 막은 테이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테이프는 일반적인 박스 테이프가 아니고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화려한 패턴의 파란색 테이프였는데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영국의 유명 미술가의 기프트숍에서 판매된 것이었죠. 이 테이프는 시신이 발견된 요크에서 거리가 떨어진 런던, 리버풀, 코널에서 약 850개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신이 담겨있던 여행 가방을 조사했는데요. 이 여행 가방은 한국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행 웹사이트에도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프랑스 리옹에서 유학하는 21살의 여동생 진 씨가 영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다는 글이었죠.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경찰이 얼마 전 웹사이트에서 읽었던 실종 여동생 진 씨가 이번에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아닐까 추측했고 영국 경찰 측에 알려서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진 씨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엄지손가락과 대조 작업을 했지만 시신에서 지문이 제대로 채취되지 않아서 확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엄지뿐만 아니라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협조를 받아 대조 작업을 해본 결과 피해자의 신원이 한국인 여성 진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이 되었지만 여행 가방 속에 남겨진 범인의 DNA나 CCTV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진전되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요크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약 3주가 지난 2001년 12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2살의 송 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송 씨는 당시 런던 동쪽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주 중이었는데요. 송 씨는 전날 12월 7일 집주인 오빠와 함께 산책 겸 타워브릿지 근처를 걷고 있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죠. 그래서 수사관은 집주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송 씨가 실종 당시 거주하던 집의 주인은 김규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을 빌려주면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오는 한국인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죠. 사람들이 송 씨의 행방에 대해서 묻자 그는 송 씨가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김규수 역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행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진 씨 역시 김규수가 소유하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발견했죠. 또한 진 씨의 신용카드는 4차례에 걸쳐서 약 1200파운드, 한화 약 220만 원 정도가 인출되었고 실종된 송 씨 역시 7차례에 걸쳐서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송 씨의 카드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인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규수의 주변인들을 조사했는데요. 김규수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가 유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진술했죠. 또한 김규수의 일본인 여자친구도 조사했지만 그녀는 이미 김규수와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 진 씨의 시신에 감겨져 있던 것과 똑같은 파란색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죠.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좋아하는 예술가의 기프트샵에서 산 것이고 아끼는 것인데
전 남자친구 김 교수가 마구 써대서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다고 말했죠. 또한 경찰이 김 교수의 거주지를 수색하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옷에서 혈흔의 흔적을 발견하고 감식을 의뢰했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김 교수라는 집주인이 임대하는 방에서 거주하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2002년 1월 14일 김 교수는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고 억울하다고 하며 현재 독일 여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4일 후인 1월 18일 약속한 장소에서 1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김 교수는 현장에서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김 교수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왜 자발적으로 출석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죠. 또한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진 씨는 약속이 있다고 나가더니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모른다고 주장했고 송 씨는 프랑스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역시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강력한 정황상의 증거는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그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판이 있고 며칠이 지난 2002년 3월 14일 런던에 있는 한 건물에서 수리공이 배관을 수리하던 도중 엄청난 양의 구더기와 벌레들을 발견합니다. 불길한 느낌이 든 수리공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함께 살펴봤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문 손잡이가 없고 실리콘으로 밀봉된 벽장을 발견해서 뜯어보니 내부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한 구 발견했습니다. 역시 신분증이나 범인의 DNA 등은 찾을 수는 없었지만 발톱에 매니큐어가 칠해진 것을 보았을 때 여성으로 추측했죠. 부검 결과 약 3개월 전에 사망한 동양인 여성이며 입과 코에 테이프가 둘러져서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김 교수가 소유했던 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또한 송 씨는 시신이 발견된 방이 아닌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치아 등으로 신원 조사를 해본 결과 벽장 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송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결혼을 했지만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도 생겼죠. 그래서 영국에서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사흘간 거주했던 진 씨를 살해한 후 며칠 동안 자신의 집 옷장 속에 시신을 숨겨두었다가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렌트카를 이용해서 노스 요크셔까지 가서 도로변에 시신이 든 가방을 유기하고 왔죠. 실제로 경찰이 그가 빌린 차량을 조사한 결과 트렁크에서 진 씨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던 송 씨 역시 살해한 후 벽장 속에 유기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김 교수는 자신이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의 종업원에게 돈을 주면서 파리에 가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경찰들이 피해자가 프랑스로 간 것으로 생각하도록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독일 여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이메일을 보냈었지만 사실은 사건이 일어나고 단 한 번도 영국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신에 사용된 테이프, 그의 옷과 렌트카에서 발견된 혈흔, 그가 소유하던 집에서 나온 송 씨의 시신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포기했죠. 영국에서 이것은 유죄 인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2003년 3월 25일 2건의 1급 살인죄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왜 무고한 여성들을 죽인 것인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교수에게 빚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영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